조비가 최근 발표한 성과 보고서인데요. 857회 비행, 3개국 비행, 그리고 업계의 가장 큰 관문인 FAA 인증이 단순한 허가를 넘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비가 기술 시연의 해를 이제 성공적으로 끝내고 상업적 준비가 완료된 해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행 횟수가 늘었다는 사실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운영 능력의 증명과 아주 치밀한 글로벌 전력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숫자, 총 857회 비행으로 시작해보죠. 전년 대비 2.6배나 증가한 수치인데 단순히 테스트를 많이 했다, 이걸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숫자는 조비가 더 이상 R&D 중심 기업이 아니라 운영,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요,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잠깐만요. 운영 중심이라는 게 그냥 테스트를 많이 했다는 말하고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857회의 비행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반복 비행을 통해 기체의 신뢰성, 즉 reliability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거죠. 이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많이 날면 날수록 데이터는 쌓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둘째, 이 누적된 데이터 자체가 FAA 인증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또 확실한 실증 자료가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서류상의 스펙이 아니고요. 실제 비행 기록, 뭐랄까 일종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통째로 제출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서류에 이론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857번의 비행 기록 전체 그 로그 파일을 통째로 FAA에 제출하면서 자,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 이게 우리의 안정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비행 빈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기체 하나만 훌륭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비팀이 얼마나 빨리 기체를 점검하고 다음 비행에 투입하는지, 부품 공급망은 막힘없이 돌아가는지, 지상 관제 요원들은 숙련되었는지, 파일럿들은 교대에 가며 표준화된 절차로 비행하는지. 아, 그 모든 시스템 전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멋지게 날리는 건 기술의 문제지만 수백 번을 지겹도록 똑같이 날리는 건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 그 세 번째 포인트가 정말 핵심이네요. 사람들은 보통 화려한 비행기 자체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비행기를 매일 뜨고 내리게 만드는 지상의 그 지루한 물류나 정비 시스템, 그게 진짜 항공사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거군요. 연구실에 천재 엔지니어 몇 명이 아니라 정비사, 관제사, 조종사 수백 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로군요. 정확합니다. FAA도 바로 그 점을 봅니다. 최고의 컨디션에서 한 번 성공하는 비행이 아니고요. 약간의 비바람이 불거나 파일럿이 바뀌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변수 속에서도 꾸준한 안정성을 보이는지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857화의 데이터는 단순히 기체가 안전하다는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넘어서 실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 즉 운항 적합성, 오퍼레이셔널 수트빌리티를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기술의 증명을 넘어 운영 능력의 증명으로 넘어간 거죠. 그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사람과 프로세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장소도 그냥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 일본, 그리고 UAE 이 세 곳의 조합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건가요? 전혀요. 그건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적 삼각구도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각 국가가 맡은 역할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전략적 삼각구도라니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각 나라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먼저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규제의 중심입니다. 항공산업의 글로벌 표준인 FAA 인증의 본산이죠. 사실상 여기서 인증을 받는다는 건 전 세계 사업 확장을 위한 뭐랄까 일종의 입장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통과 못하면 사실상 시작도 못하는 거죠. 네. 게다가 미 국방부나 나사와 협력하면서 정책적 신뢰도까지 쌓고 있으니 미국에서의 비행은 한마디로 규제 신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의 심장부에서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후지산을 배경으로 비행하는 사진은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일본의 역할은 바로 신뢰의 상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깐깐한 항공 안전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 곳에서 그것도 모두가 아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그것도 유인 비행을 14회나 반복했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비행은 좀 비싼 홍보 영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후지산 배경으로 멋지게 비행하는 사진 한 장이 일본 규제 당국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신뢰 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영리한 마케팅의 일환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마케팅 효과도 노렸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항공국 JCAB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생각해보면요. 이런 시범 비행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검증을 거쳤다는 방증입니다. 그냥 사진 촬영 좀 하겠다고 연공을 쉽게 열어주지 않거든요. 이건 시장에, 특히 아시아 시장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본이 이 기체의 안정성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는 매우 강력한 공개적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단순 피해를 넘어선 고도의 신뢰 구축 전략인 거죠. 아,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UAE는 어떤 역할이냐? 여기는 한마디로 상용화 시험실입니다. 상용화 실험실이요?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와, 이렇게 놓고 보니 정말 치밀하네요. 규제의 표준이 되는 미국, 안전의 상징인 일본, 그리고 상용화의 실험장인 UAE. 규제, 신뢰, 시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잡고 있었던 거군요. 이건 단순히 미국에서만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전차를 체스판처럼 보고 수를 두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조비가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기술 개발과 동시에 비즈니스와 규제 문제를 글로벌 스케일로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하게 판을 짜는 걸 보면 단기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아주 먼 미래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침 자료에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유인비행 9,000마일과 자율비행, 그 슈퍼파일럿을 이용한 비행이 7,000마일. 유인비행 마일리지와 자율비행 마일리지가 거의 비슷하게 쌓이고 있어요. 아직 사람 태우고 나는 것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무인비행을 이 정도로 준비한다는 게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요? 그게 바로 조비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중 전략, 듀얼 트랙 스트래티지입니다.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현실적 준비와 장기적인 시장 지배를 위한 포석을 동시에 깔고 있는 거죠. 이중 전략이라 그러니까 유인비행과 자율비행이 각각 현재와 미래를 맡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유인비행 9,000마일은 2026년 상용화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체를 조종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파일럿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 및 책임 구조를 설계하고 도심 터미널 운영 절차를 만드는 등 첫 번째 승객을 태우기 위한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당장 돈을 벌기 위한 준비죠. 그렇다면 슈퍼파일럿을 이용한 자율비행 7,000마일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군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래의 해자를 파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쓸 기술은 아니지만 이 비행을 통해 자율 비행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FAA가 자율 비행 기준을 만들 때 조비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종사 인건비 없이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진다면 운영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겠죠. 지금부터 데이터를 쌓아두지 않으면 미래의 자율비행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파일럿 기반의 에어택시 회사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조종사가 없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거군요. 마치 지금의 우버가 처음엔 기사들을 모집했지만 결국 자율주행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초기에는 항공사 모델로 시작하지만 최종 목표는 기술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것. 단기 생존과 장기적 폭발력,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 모든 장기적인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FAA 인증일 텐데요. 보통은 이걸 그냥 운항 허가 정도로 생각하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구조적 주가 전환점, 밸류에이션 체인지 이벤트라는 훨씬 거창한 용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FFA 인증의 본질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고요. 기업의 산업 등급 자체를 바꾸는 거의 기업의 DNA를 재정의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 등급이 바뀐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분류, 즉 카테고리가 바뀝니다. 인증 전의 조비는 어디까지나 기술개발 기업, 다시 말해 테크 벤처입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는 순간 법적으로 항공 제조 및 운항 기업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아, 벤처 기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프라, 운송 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거죠. 벤처 기업에서 인프라 기업으로 바뀐다는 건 투자자들이 회사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겠네요. 대박 아니면 쪽박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인프라 자산의 관점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가 두 번째 변화로 이어집니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모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증 전에는 회사의 가치를 미래 가능성, 전체 시장 규모 TAM 같은 기대감과 꿈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상상력에 기반해서 평가하죠. 하지만 인증 후에는 기체 한 대당 가격, 예상 운항 횟수, 좌석당 수익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 할인 모델 DCF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결정적이네요. 그전까지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상상력에 기반해서 투자했다면 인증 후에는 그래서 한 대당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추상적인 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는데 회사에 투자하는 자본의 성격이 바뀝니다. 인증 전에는 주로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죠. 하지만 인증 후에는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인프라 펀드 같은 아주 보수적인 장기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아, 그 거대 자금들이요. 네, 이 기관들은 내부 규정상 인증 없는 항공자산에는 원천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FAA 인증이 그 빗장을 푸는 열쇠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신약 개발사가 FDA 승인을 받는 것과 거의 똑같은 구조네요. 단순히 약을 팔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각, 평가의 잣대, 그리고 투자하는 돈의 종류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인프라 펀드 매니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인증된 자산에 투자합니다. FAA 인증서가 바로 그 꿈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열쇠인 겁니다. 그런데 조비가 여기서 더 특별한 점은 인증 이후 바로 상업 단계로 연결될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인증을 받고도 이제 뭐 해야 하지? 라며 헤맬 수 있지만 조비는 이미 수많은 비행과 운영체계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곧바로 미 국방부 계약 확대로 이어지거나 여러 도시들과 맺었던 MOU가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는, 즉 장기 고정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이런 이벤트 후 주가 반응이 보통 3단계로 나타난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인증 발표 직후에 단기 급등했다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인식의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 기관 자금들이 기업 가치를 구조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진짜 상승이 시작된다고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라면 바로 그 세 번째 단계를 노려야 한다는 점도 아주 흥미롭네요.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조비는 이제 단순히 비행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수백 번의 비행을 통해 운영 능력을 갖춘 항공사로 스스로의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본, UAE를 잇는 글로벌 전략은 규제, 신뢰, 시장성을 동시에 공략하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고요. 이제 2020년 첫 승객이라는 목표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한 현실적인 선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AA 인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비를 미래 교통 실험 기업에서 투자가 가능한 항공 인프라 기업으로 재분류하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적 허가를 넘어선 금융적 변곡점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조비가 어떻게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증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